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영국의 노동조합, 노동운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노동운동 진행 과정을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고 나서 이제 좀 강독할게요. 영국의 노동운동은 초기의 노동운동은 너다이트 운동이죠. 기계 파괴 운동이나 너다이트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차티스트 운동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좀 조직된 운동이죠. 그래서 여기 인민 현장 같은 것들을 공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모형 노조가 있어요. 그래서 숙련공이나 그다음에 노동 귀족이라고 부르는 이는 신모형 노조가 등장을 했고, 거기에 소외됐던 이제 미수령 노동자들, 반수령 노동자들이 조합주의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조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노동당이 만들어지죠. 이 노동당. 자,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이제 차티스트 운동, 인민 현장 관련된 내용이 두 번 정도 나왔어요. 두 번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강독할게요. 산업화에 따라 전개된 19세기 노동운동은 그 노동세력의 구조와 구성, 그다음에 해당 국가의 정치 체제, 노동계급에 작용한 이데올기 등에 따라 각 국마다 상이하다. 네, 먼저 이제 영국부터 볼게요.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행된 영국에서는 1799년에서 1800년에 거쳐 결사금지법으로 19세기 초까지 합법적인 노동운동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제 기계 도입으로 임금제와 실직의 원인을 느꼈던 일부 노동자들은, 자, 얘네들은 자기가 왜 그 저임금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위협을 실직을 당하는지 어떤 구조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아직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이제 기계를 이제 합의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1811년부터 1816년까지 거쳐서 기계를 파괴하거나 악덕 고용주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으로 저항을 시도했다. 자, 근데 여기 기계 파괴 주제 너다이트라고 하는데, 여기 노동자라고 돼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 노동자는 아니고요. 주로 이제 수공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수공업 장인들, 수공업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주도를 했어요. 여기는 물론 이들도 이제 넓게 보면 공장 노동자이긴 하지만, 하여튼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동자들, 그 공장이라는 노동자하고 좀 결 달라요. 얘네들은요.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견 원시적이라고 할 폭력적인 사용은 달리 고용주의 저항한 방도를 갖지 못했던 노동자의 협박과 위협을 통한 단체 협약 행위 정도 볼 수 있다. 예. 자, 그러나 그들의 저항은 당국의 강력한 억압과 고용주의 반격을 실패했는데, 1828 4년에 결사금지법이 이제 폐지되자 지하에 숨어있던 노동조합과 새로 결성된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졌다. 1829년부터 해서 32년까지 거친 불경기는 이런 노동계급의 공세를 한층 더 격화시켰으며, 때마침 미국에서 기욱한 오웬의 영향이 있어 오웬은 이제 뉴하몬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협동총량을 만들고 하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협동주의에 입각한 협동상정들이 이제 생기고, 그리고 1834년에는 그 전국 노동자 대혁명이 결성되었다. 자, 그러나 이것 역시 이제 고용주들의 반격과 당국의 억압, 그리고 연맹 내 온건파 강경파의 대입 때문에 그의 말에 해치되고 협동상정도 문을 닫았다. 자, 이런 움직임과 연관되어 노동자들은 선거법 개정 운동에 열렬히 참가하여 1832년 선거법 개정을 크게 공헌했다. 1832년의 선거법 개정은 뭐하고 관련됐죠? 1차 선거법 개정이에요. 1차 선거법 개정. 근데 1차 선거법 개정 때 실질로는 누구만 얻었어요? 산업자본가, 중상층 이런 애들만 하고 노동자들은 제외됐잖아요. 자, 그러나 그들의 기회와 달리 선거권이 중상계급에 확대되자 그 당시 노동자들은 배신감과 더불어 중상계급에 대한 적대적 계급의식을 강하게 했다. 자, 그래서 이제 펼쳐드는 게 차티스트 운동이죠.
자, 그들은 1833년에 보통선거, 비밀투표, 의원의 재상자국 폐지, 의원에 대한 봉급지불, 평등한 선거권, 매년 위의 선거 등을 요구하는 인민현장을 내걸고 의회가 하여금 이들을 승인하는 인민현장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요거 6가지 외워두세요. 예전에 쓰라는 문제가 나왔어. 03년 기출문제 때 그거 스시오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 보통선거, 그다음 비밀투표, 의원의 재산자격 폐지, 의원에 대한 봉급 지분인데 요건 노동자들이 정치하려면 이게 필수적인 거죠. 예, 요걸 있으면 그 폐지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봉급을 받아야지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정치 지출에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평등한 선거군. 아까 전에 비례대표죠. 인구 비례. 이게 제대로 안 됐어. 예. 그래갖고 이런 것도 요구했고 매년 의회 선거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들어주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매년 의회 선거 외에는 다 들어주게 된다. 인민현장 운동 있는데 이 인민현장을 주도했던 그 단체가 런던 노동자 협회라는 단체예요. 서강자에 나와 있죠. 예. 자, 그리고 교과서 관련돼서 요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미디어 교과서 147페이지 잠깐 표본이요. 자, 여기 이제 차티스트 운동 보면 자, 우리의 자유인들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유인들의 특권을 가져야 된다. 그럼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 위헌 선거권을 부여하고 요게 보통 선거권이죠. 앞으로 있을 모든 위헌 선거에 비밀 선거를 하고 그것을 그렇게 선출된 위원회 임기가 어떤 사람이 1년을 넘지 않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1년마다 선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매년 선거. 피선거자들의 모든 재산 자격이 철폐해야 될 것이고 위원회 봉직 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다. 임의연장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의 원칙이 처음 법을 제정할 때는 언제인지 자료 2번을 찾아보자. 자, 기억의 원칙 모든 성인 남자들에 의한 선거권 부여할 거. 요거는 1차와 2차 사이에 있던 게 차티스 운동인데 자, 요게 이제 적용된 것은 자료 2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쭉 어딜까요? 예. 자,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 이제 줬던 것은 4차 때죠. 4차 때. 4차 때고 여기 또 한계가 있죠. 여기에서 어 모든 성인 남자잖아. 모든 성인 남자. 이 성인 남자들에게 위해 선거를 부여했잖아요. 그럼 어디가 빠졌죠? 여자가 빠졌죠. 어, 예전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엔 교과서에서는 이게 이제 한계로 지적되더라고요. 음. 그다음 샤티스 운동할 때 왜 성인 남자들에게만 위헌 선거권을 줬냐 그것만 주장했냐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른 교과에서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차티스트 운동에는 여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로 남자들이 참여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신경 안 썼고 두 번째는 여자들까지 선거권을 주자고 하면 안 들어줄 것 같아서 오히려 남자들의 선거권조차도 안 들어줄 것 같아서 이런 걸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야. 예. 자, 이 내용이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여기에서 자료 2번부터 노동자 여성의 선거권 확보에 위한 투쟁사를 살펴보자. 요거 이제 볼게요. 예. 참정권 운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1차 선거법 개정을 해서 부유한 시민들에게 선거권을 주어지자 노동자는 차티스 운동을 일으켜 선거권 확대를 요구했다. 자, 이 무렵 여성단체 중 가장 전투적인 여성사회정치연합은 여성 선거권 도입에 적극적이 않은 남성 정치를 분노해 일종의 테러 전술을 불사했다. 이 무력이라고 했지만 그 약간 뒤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때 이제 그 여성 선거권을 도입하는 여성 참정권 운동이 나왔잖아요. 그 여성들이 와가지고 국회의사당에 방화를 시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폭탄 테러까지 하고 그렇게 이제 했어. 예. 자, 그게 이제 있는데 자,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여성 선거권을 얻게 되니까 갑자기 요조속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여성성을 강조하고 그 후대 이제 2세대 그는 3세대 이제 그 여성 운동가로부터 욕을 얻어먹는데 하여튼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한계죠. 여기서. 자,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이거는 페미니즘 관련돼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넘어와서 이제 다시 인민영장 운동을 좀 읽어보죠. 대규모 집회와 시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청원과 총파업의 위협 등은 방법 위에 압력을 가했으나
회의가 이들 거들떠보지 않고 노동자 자신들의 조직 활동의 미숙, 그리고 정치도의 단합 미흡동에서 결국은 1848년 런던의 대규모 집회 끝으로 인민연장 운동을 시들려 버렸다. 그렇죠. 이 운동의 의미가 있죠. 이거 외워두셔야죠. 자, 이 운동은 유럽에서 처음 나타난 노동자 계급의 대규모 민주주의 정치 운동으로서 개별적인 어떤 그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었죠. 자, 이들의 요구 중 매년 의회 선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9회 시행되었다. 요게 이제 차티스트 운동의 의의야. 비록 실패했지만 나름대로 큰 종족을 남겼다. 네, 족적을 남겼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민운전 운동이 실패된 후에 영국 노동운동이 한때 실체 국면이 맞이했으나 19세기 후반때 신모형 노조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숙련국을 중심한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전개됐으며 조합원들은 같은 직종에 종사한 숙련국 중에 최고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노동귀족이라고 불려졌다. 노동귀족 뭐 많이 들어봤죠? 지금은 현대 뭐 자동차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 노동귀족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조합원의 성격과 당시 아직도 노조가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을 말미암아 노동조합은 경제투쟁과 아이고, 공제조합과 유사한 활동이 주가되었으며 그나마 온건한 이제 개량주의였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급진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 이제 뒤에 얘기인데 이거 좀 뒤에 얘기하고 자 1871년 노동조합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합법화되고 1875년에는 파업과 피켓팅이 용인됨으로써 노조 활동이 더 활발해졌으나 집중본 노조도 기본 성격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있어. 특징이 뭐냐면 개별 사업자 등 노조가 발전하지 못했어요. 예. 사업자 노조들이 사업체 노조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직종별로 발전됐어. 이거 우리식으로 따지면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이런 식으로 개별 사업체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체가 아니라 사업체죠. 네, 사업체 중심으로 발전됐잖아요. 자, 근데 유럽에서는 예전에 길드의 영향인지 몰라도 이 길드는 이제 직종별로 구성돼 있잖아. 그래서 얘는 직종별로 노조가 구성됐어요. 그래서 자동차 노조, 뭐 금속 노조 이런 식으로 섬유 노조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처럼 개별 사업자로 구성된 노조보다는 이런 노조들이 훨씬 더 힘이 강하겠죠. 왜냐하면 여러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 예, 좀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영국의 노동운동은 또 특징이 뭐냐면 뒤에도 좀 읽어보겠지만 독일처럼 뭐 가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뒤에 좀 가격하다고 하는 노조들이 등장하지만 상대적으로 올 때는 온건해요. 독일 노동자 노동운동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들어주거든. 의회 정치 안에서 좀 약간 목소리 높이면 제도권에 수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하지가 않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자기 정당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죠. 예. 그래서 노동당도 사민당보다 그 뒤에 등장해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어.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격하죠. 아까 얘기했처럼 정치권에 안 들어주니까 길거리 가서 막 투쟁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노동자 운동도 비슷한 것 같아. 독일처럼. 그러니까 정치권 안에 안 들어주니까 와서 길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이제 아집도 있겠죠. 예, 요즘에는 아집이 더 강한 것 같아. 예, 투쟁을 해야지 먹고 사는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예, 더 이상 얘기하면 정치 얘기가 돼. 자, 1849년에는 여름에 일어난 런던의 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해서 영국 노동운동의 신조합주의라는 새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 앞에 이제 신모형 노조 같은 경우에는 숙련국 노조였죠. 근데 조합주의는 그 숙련국 노조에서 제외된 뭐랄까요? 예, 그 미수령 노동자들 있죠. 반수령 노동자들. 수령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수령도 아닌 어중간한 노동자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부산 노동자 총파업 같은 것이 다 미수령 노동자들이죠.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익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전에 노조에서 배제되었던 그 미수령국이나 반수령국들이 전국적 규모의 어떤 조직화가 폭발적으로 진행되었고 1980년대에 활발해진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 신조합주의 지도자 대다수가 사회주의였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개입을 하죠. 되게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사회주의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의 법칙이야. 그러나 영국의 사회주의자 그 조직체는 1884년 성립된 사회민주주의 협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884년에 했던 페이변 협회. 그 다음에 1893년에 성립된 독일 노동당 같이 계급투쟁의 혁명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계장주의 노선을 추구했다. 그렇긴 하나 신조합주의 노조들은 과거 노조들에 비해서 좀 더 가격해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상대적인 의미예요. 상대적 의미예요. 예. 독일보다는 온건하죠. 그래서 과거 노조의 온건한 노선에 비해서 좀 훨씬 가격하고 파업을 주무기로 삼았다. 예. 자, 이렇듯 신노조주의를 고양된 노동계급들은 종전같이 자유당을 통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던 고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직접 의회 진출한 길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자, 예전에는 자유당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비판적 지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노동당이 있고, 아니, 자유당이 있고, 그다음에 보수당이 있잖아요. 보수당은 지주 정당이었고, 자유당은 그 당시에 이제 지주나 아니, 저 자본가나 노동자가 같이 지지했어. 근데 자본가 노동자가 같이 지지했다는 게 좀 이상한데 노동자들이 별다른 지지 정당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당보다는 자유당이 낫지 않은가 해갖고 노동자들이 비판적 지지를 한 거야. 예. 완전히 문파처럼 이렇게 지지한 게 아니라 그냥 비판적 지지를 해주는 거죠. 예. 자, 하여튼 근데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이거 아닌데 우리도 새로운 노동당을 만들 거다.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 어떤 그 노동자를 위한 당을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1968년에 노동조합 회의 주선으로 1900년에 들어서 노동조합과 그다음 사회주의 단체들이 모여서 노동 대표위원회가 조직되고 1906년에 그 선거에서 30석을 확보한 명칭 노동당이 바뀌게 됐다. 그래서 1906년에 노동당이 이제 만들어지죠. 19세기 후반 때 논의가 되어서 1906년에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을 갖게 됐다. 그 예전에 그 뭐냐면 보수당하고 자유당은 계급 정당은 아니었어요. 얘네들은 어차피 약간 진보적이고 약간 보수적인 뿐이지 중도파 정도였거든요. 중도 자유주의 이렇게 이제 근데 얘네들은 마르크스주를 바탕으로 한 계급 정당이에요. 얘네들은. 자, 보수당이 형성되면서 노동당이 형성되면서 이제는 누가 노동당을 이제 노동자들이 지지하게 되죠. 그래서 자유당이 제3당으로 밀려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당을 지지했던 이제 지주계층들이 노동자 계층이 누굴 보수당을 지지하게 되죠.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주와 그 자본가들 이렇게 이제 지지층이 되고 그러면서 반대쪽에 있었던 노동당들은 노동자들이 지지하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계급 정당이 등장해요. 보수당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노동당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계급 정당이 된 거죠. 지주 자본가들 지지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노동당이 내걸었던 주의가 페비아니즘이 있어요. 페비아니즘은 그 위에 페비아노페라는 단체가 있었다고 했죠. 약간 이제 마르크스를 수용하면서도 마르크스를 현실에 맞게 수용하자는 논리야. 예, 계량주의라고 좀 보시면 돼요. 마르크스의 계량주의. 페비언이라는 말 자체가 그 로마에 그 보면 파피우스라는 집정관이 있었어요. 이 파피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한이와 싸울 때 직접 싸우는 것보다는 좀 약간 뒤에서 물러나서 치고 빠지는 식으로 해서 하자 게릴라식으로 싸우자. 그래서 그 결국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한이와 물리치자고 이제 한이와 직접적으로 싸우면 맨날 깨지니까 자, 이 파피우스의 그 내용을 딴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 시각에서 직접 폭력혁명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의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자. 이런 것들이 파피루스의 전략 모델을 따서 영국의 마르크스주의도 받아들였거든요. 이걸 페비언주의라고 해요. 예, 이 페비언주의가 노동당의 주요 모토였어요. 주요 이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당 계급 정당이지만 마르크스 이념을 수용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러시아 사회민주당 노동당 민주당처럼 폭력혁명을 하지 않고 의회 내에서 점진적인
사회주의 시전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영국 노동운동 중에 좀 유명한 노동운동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교과서에도 잠깐 실려 있는 게 있는데 헤이마켓 투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노동조례 기념일에 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영국보다는 미국이네요. 말 잘못했네. 미국의 노동자 운동에 관련된 여기 없는데 헤이마켓 투쟁이 미국 노동자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미국의 이제 노동자들이 1866년에 8시간 노동자 쟁취에서 총파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 경찰 가인 지갑을 하고 많은 사람이 잡혀가지고 또 뭐 장기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요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이날을 계기로 해서 노동조직 탄생했다고 해요. 메이데이 날이. 예. 그래서 그 미국 관련된 내용이죠. 제가 잘못만 얘기했는데 영국이 아니라 미국 관련된 헤이마켓 투쟁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노동조 기념일. 교과서도 일부 교과서에도 가끔씩 언급됐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노동운동을 좀 볼게요. 프랑스 노동운동. 자, 프랑스 노동운동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볼게요. 자, 일단 프랑스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을 보면요. 사프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악법 중에 악법이죠. 사프리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금지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목회 정도 이제 상조회 정도의 어떤 조직보다는 이제 단체를 만들어갖고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2월 혁명 때 한번 노동자들이 봉기를 했죠. 6월 봉기. 서강의 서양사 개론에서는 그 폭동이라고 하죠. 강제에서는 봉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6월 봉기를 했지만 붕괴당했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이제 계드주의자들이 등장해요. 계드주의자들은 약간 마르크스 수용하면서도 약간 개량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노동당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노동자 단체들이 분열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사프리법이 폐기되죠. 제3공화국 때 폐기되고 그때부터 노동운동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두 개가 나눠요. 하나가 이제 BT와 노동교환선언은 BT와 그다음 노동총동맹 이런 것도 나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상티칼리즘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통합사회당 조데스의 통합사회당이 등장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상티칼리즘이야. 상티칼리즘. 이 상티칼리즘은 1880년대에 등장했던 노동운동인데요. 정치활동과 의회를 불신하고 노조 중심의 파업 같은 직접 행동을 통해서 총파업을 도출해서 자본주의의 자체를 파괴시킨 거야. 무정부주의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무정부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정통 마르크스 주의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무정부주의에 영향을 받은 거의 딱 기억을 해두시고요. 결국 1910년대 그 철도노조 대규모 파업 때문에 실패한 이후에 문제는 뭐냐면 쌍디칼리즘이 쇠퇴하게 돼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보죠. 자, 프랑스의 노동운동은 영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왕정복국에 잠잠했던 프랑스 노동자들은 치도혁명에 참여함으로써 잠에서 깨어나듯 1830년대 40년대 활발 움직임을 보였으며 자, 이 시기에 또한 프랑스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러니까 7월혁명과 2월혁명 중간 사이에 산업화가 진행이 되죠. 1831년, 34년에는 리옹에서 경직공들의 대대적인 봉기가 있었으며 1832년부터는 다음에 거쳐서 파리에서도 많은 파업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봉기나 파업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치돌 왕정의 탄압을 초래하여
1830년대 후반에는 소강 상태에 이르렀다. 자, 1792년 사프리법으로 노동조합이 금지되고요. 국민의회 때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 법과 관련돼서. 자, 그래서 금지되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노동자는 협동조합이나 비롯한 상부상조와 친목단체를 조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신문을 발간하고 이로써 사상적 세례를 받고 있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것조차도 이제 프랑스 혁명 시대 부르주아들 반단체법을 만들어서 탄압을 하려고 했죠. 자, 그동안 소강 상태에 지속되었던 노동자들은 1839년과 40년에 걸쳐 다시 걸기였다. 1839년에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신봉한 혁명적 의무가 있는 프랑키가 약 500명의 소수에서 파리 시청을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1840년에 파리에서 숙련국의 파업이 잇따랐고, 뿐만 아니라 카베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적 이카리의 여행가 누이블랑의 노동의 조직 프로 등의 재산이나 무엇인가라는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저서가 잇따라 출판되어 노동자에게 널리 익혔다. 근데 프로동 같은 사람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이 사람 무정부주의자죠. 예, 여기서는 그냥 같은 묶음에 이제 묶어놨는데, 자, 그래서 따라서 1840년대 현실적인 경험을 통해서 각성한 노동자들의 의식과 노동운동의 사회주의 사상과 결합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노동자들은 1940년대 48년 2월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그 기세가 당당했으나 임시정부의 장악한 온건파 공화파 세력의 견제에 밀리고 서울대 선거 패하면서 6월 폭동으로 분쇄되었다. 자, 그래야 프랑스 노동운동은 1850년대 침체기에 맞이했는데 1860년대 나폴레옹 3세의 간용도 있고 노동운동의 활기를 되찾게 되었지만 이 부분은 뒤에 좀 얘기할게요. 파리 공문에서 다시 패하여 숨을 죽이게 되었다가 1870년대 프랑스 노동운동의 부활이 기미해 보이고 1879년에 아까처럼 게드주의자들이 등장했죠. 이 게드주의자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당이야. 그래서 프랑스 노동당을 결성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프랑스 사회주의가 마르크스주의의 통합을 뜻하지 않고 오히려 프랑스 사회주의 대분열을 일으키다. 왜냐하면 프랑스 사회주의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파들이 있어요. 마르크스주의파 외에도 그 당시 그 게드주의 그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생시몽, 프리에 뭐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회주의자는 아니었지만 뭐 무정부주의적 요소가 지닌 애들도 있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게드주의를 볼게요. 게드주의. 게드주의는 이제 어 자기 딴에는 마르크스를 지향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제 마르크스의 입장을 때는 약간 이제 우평향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 한번 내용을 찾아서 좀 볼게요. 네. 이게 게드주의가 어디다가 적어놨나? 이건가? 신성동맹이네요. 잠깐만요. 오, 이건가? 잠깐만요. 이게 안 되네. 네. 잠깐만요. 찾는데 좀 시간 걸렸어요. 자, 여기 좀 볼게요. 게드주의자. 자, 여기 이제 게드들 보면 프랑스 사회주의자하고 파리 공원의 번호를 담당했던 번호 신문 기사를 작성했다 탄압을 위해서 재난을 만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귀국하면서 막수주의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런던에 이제 그 가서 막사 엥겔스를 만나서 막수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힘과 함께 또 랑퍼 누구와의 노동당을 결성하고 강령을 기초 출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막스가 이제 미국 조루계에게 걔들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걔들에게 힘을 좀 실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게드주의자들은 좀 약간 막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약간 우파적 성향이 있어요. 우파적. 그래서 약간 이제 마르크스조차도 나중에는 이제 걔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 발발과 더불어 프랑스적 사회주의, 국가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걔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강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1984년에 그 샤프리법이 폐기되고 노조의 결성의 합법화 되면서 노동운동도 새롭게 활기 찾았다. 노동 조직이 두 개로 갈라졌죠. 그래서 1987년에 파리의 취업 소개를 받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집합 장소로 노동교화소 BT가 생기고 지방도시로 확산되면서 1992년 10월에 10개 내지 14개 교환소 BT 연맹이 결성됐다. 그러니까 직업소개소가 일종의 상위 조직, 오늘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돼버린 거야. 네. BT는 원래는 직업소개서 같은 것이었으나 점차 노조 역할을 겸했고 노조의 해업 장소가 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1995년에 노동조합의 총연합체인 노동총동맹이 결성되고 BT연합과 그 양립 상태로 지속되다가 1902년에 양자가 결합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샹디칼리즈니즘이야. 이거 되게 중요하죠. 샹디칼리즈니즘. 1880년대 프랑스 노조 운동에서 대세가 됐던 건데, 자, 이 샹디칼리즘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무정부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1840년에 달리 이제 이 샹디칼리즘은 부르주아족 출신의 지식인들 배제하고 샹디칼리즘에 이제 결성을 했는데, 요 내용을 보면 샹디칼리즘은 그 당시 정치 활동과 의회를 불신하고 노조 중심의 파업과 같은 직접 행동을 통해서 총파업을 도출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혁명성에 내포하고 무정부의 영향이 강했고 혁명적 샹디칼리즘 또는 아나로크 샹디칼리즘은 알려져 있다. 당시 조합에 가입한 노동자 전체의 노동자 10% 미만이었고 이런 노동자를 장악한 샹디칼리스트의 비정치 전략은 보통 선거를 실시되고 있는 정치상에서도 적절한 것이 못 되었다. 그러니까 보통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뭐냐면 추구해도 되는데 꼭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걸 추구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에는 1910년대에 철도 노조의 대규모 파업이 실패하고 샹디칼리즘은 쇠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 그 당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이 의회 진출 운동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의회에 들어가서 뭔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자, 그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주의자들은 의회 진출하여 입법 과정을 통해 그 개혁과 번영의 목표를 삼고 따라서 비정치적 쌍디칼리스트와 선을 긋게 됐다. 그러니까 의회를 불신하는 쌍디칼리스트와 선을 긋고 손절한다고 하죠. 예, 선을 긋고 그 의회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 단체들이 있어.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단체가 그 1905년에 사회주의 분파의 통합이 이루어진 통합사회당이에요. 이 통합사회당이 탄생되었고, 그래서 이제 통합사회당은 노동자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하고 당명이 말해줬듯이 사회주의적 국제적 연대를 강조하고요. 마르크스주의 노선을 따르는 것을 뜻하였다. 그때 이제 실제 그 역할을 했던 통합사회당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레스는 혁명주의와 개혁주의 절충의 길을 걸었고 통합사회당은 창당 직후인 1904년에 총선 51석, 1910년엔 76석, 1914년엔 103석까지 있는 당세를 착실하게 확장됐다. 이렇게 했는데 통합사회는 또 나중에 약화돼요. 프랑스 같은 게 좀 특징이 뭐냐면 그 영국 같은 게 노동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수당 이렇게 양당 체제가 형성됐고 독일도 뭐 기민당이라든지 그다음에 3인당 양당 체제가 형성돼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좀 이상하게 제3공화국 때도 좀 설명했지만 그 다당제야. 네. 뭐 자기가 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당제야. 그래서 좌파 연합이 있고 우파 연합이 있어. 그래서 좌파들은 여러 또 당이 있고 얘네들 연합하고 우파 연합이 있고 예. 또 여기 중도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정당들이 막 있어. 그래갖고 선거 때마다 좌파 연합들은 또 우파 연합들이 합쳐져. 그래서 중도파를 좀 끌어들이고 정당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어떤 특정한 정당에서 그 정치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합 형태로 거국 내각 형식을 만들어갖고 정부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 좀 불안해져. 얘는. 프랑스는 이렇게 몇 개 딱 중심된 정당이 없고 자기들끼리 헤쳐먹은 식으로 해갖고
거국 내각도 있고 그 정치를 이끌기 때문에 잠깐 불안해요. 거국 내각이. 예. 그래갖고 정치는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국과 그 독일에 비해서 불안한 거고, 다만 이제 프랑스 같은 관료 조직이 발달됐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이나 이런 돌아가는 정치 운영, 그 국가 운영 같은 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한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도 프랑스 그렇죠? 무슨 정당이 있는지 뭐 되게 많잖아요. 프랑스도. 예. 자, 그다음에 독일 노동운동을 볼게요. 독일 노동운동. 자, 독일 노동운동은 3인당 중심으로 보세요. 3인당. 예, 사회민주당 중심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독일 노동운동은 프랑스와 영국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 후진적이었던 독일에서는 1940년대에 소공업자와 직인을 중시한 노동운동이 활기 띠기 시작했고, 그리고 48년, 49년에 혁명기 때 직인 중심으로 독일 노동자 혁명 형제단을 조직을 했죠. 아직까지는 산업화 이전이니까 주로 이제 직인 중심이야. 수공업자들 중심으로 이제 했고, 이런 보통 선거권을 요구하면서 정치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1850년대 보수화 추세 속에 침체기에 거쳐서 1860년대, 1870년대 사이 노동자들은 신목단체와 교육협회가 속출되었고, 이런 가운데 최초의 사회주의적 노동조직으로 하는 나세 독일 노동자 총연맹이 결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나세드가 나중에 이제 그 여러 이제 또 사회주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조합해 갖고 그 3인당을 결성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나세드가. 예. 자, 그래서 1863년에 결성되었고 1869년 독일 남부 독일의 아인제나우에서 어, 베벨과 리프코네우트가 주도한 사회민주노동당이 나타나죠. 나세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부터 빌린 언성한 것이고, 그래서 국가의 사회병에 필요한 기관을 본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 그래서 국가를 항상 필요하게 아니라 얘는 그냥 주요 수단으로 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필요악으로 봤던 마르크스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마르크스부터 좀 비판을 받아요. 라셀 같은 사람은 이제 보통 그 계량주의, 수정주의라고 하죠. 자, 그 베벨과 니프크네트가 이끌었던 이론 그가 이론상 마르크스와 더 가까웠다. 자, 하여튼 이런 그 정당들이 나중에 이제 합쳐져서 이런 나세를 중심으로 해갖고 독일 사회민주노동당 이 형성돼요. 이걸 3인당이라고 하죠. 줄여서 3인당을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독일 노동운동의 SPT 3인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자, 독일 3인당은 노동자를 위한 사회주의 정당이었으나 그 산하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소비조합을 비롯한 교육, 문화, 예술, 오락 등 다양한 산하단체들 거느려 있어요. 이게 다른 그 뭐냐면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그 사회주의 단체와 당과 좀 다른 모습을 보고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거 못마땅하게 생겼어. 그래서 반사회주의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3인당 그 산하단체를 포함한 모든 활동이 금지되고 다만 의원 출마만 허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이나 산하단체의 이름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 3인당에 속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무소속으로 의원 출마를 한 거야. 하여튼 형식이 어떻든 간에 그 당시 3인당은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원의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국회는. 그래서 1당이 됐어. 근데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권력을 한 번도 못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1당이 돼도 그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 6, 70% 차지하고 있는 보수당, 보수 연합 세력들이 똘똘 뭉쳐갖고 3인당의 집권을 막았어요. 예. 그왜 3분의 1밖에 못 차지했냐면 그 당시에 많은 그 위원들 그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계급 투제 그 투표제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계급 투표제를 실시를 해서 노동자들에게는 3분의 1밖에 뭐냐면 국회의원이 배당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보다는 이제 뭐라 그 3분의 1밖에 그 뭐냐면 선거권이 없는 거죠. 그 한도 내에서만 자기가 투표를 할 수 있어요. 3분의 1, 30% 한도 내에서만 총 대표 그 안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제1당이 3인당이 되더라도 항상 1계급과 2계급이 60%가 다른 그 보수 정당으로 표를 주기 때문에 보수 연합을 할 경우에는 3인당이 집권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강력한 탄압으로 3인당은 붕괴할 위험에 처해졌으나 1880년대 초에 유연소를 감소하였다. 그러나 1870년대에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는 현대적 노동자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3인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결국 그 결과 3인당 선거 때마다 승리를 거듭했고 1890년대 반사회주의법이 갱신이 불가능했다. 이때 이제 비에든 2세가 이제 즉위하죠. 비에든 2세도 뭐 사회주의자들 별로 안 좋아하긴 했지만 특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비스마르크를 더 싫어했어. 그때 비스마르크가 이제 그 반사회주의법을 갱신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말도 안 된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면서 비에든 2세가 거부를 했죠. 네. 자, 그녀의 이제 3인당은 그 에르푸르트 강령을 채택하고 재건하였다. 자, 그때 이제 요 강령들이 쭉 나오는데 요 강령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여기 나온 게 첫 번째 강령이 고타 강령이 있어요. 자, 고타 강령은 마르크스주의하고 라셀을 있죠. 라셀의 의견을 절충한 거야. 근데 좀 개량주의, 수정주의적 관점이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이 고타 강령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갖고 마르크스의 그 책 중에 고타 강령 비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걸 군대 있을 때 들어와서 좀 읽었거든요. 그래서 좀 읽다가 그 인사기한테 뺏겼어. 이런 책은 읽지 말래. 사회주의 책이기 때문에. 또 빨갱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다음에 운동권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공산주의를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인데 공산주의 아는 거와 그걸 믿는 거는 좀 다른 문제 아니에요? 공산주의 제대로 알아야지 비판도 하고 쳐볼 수도 있지. 자, 하여튼 이 고타 강령이 있고 그 다음에 에르푸트 강령이 있어요. 자, 이 에르푸트 강령은 철저히 마르크스 이론에 입각한 거야. 이 마르크스 이론에 계급 투쟁 강조하고 그래서 사회주의와 계급 없는 사회 건사자 이런 게 에르푸트 강령이야. 예. 그러다가 이제 좀 있다가 베르슈타인이 이제 뭐냐면 수정주의를 이제 제시를 하죠.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베르슈타인의 인물은 요 뒤에도 있지만 베르슈타인 수정주의는 상당히 이제 그 뭐냐면 3인당의 지도 노선이 돼요.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요걸 되게 얻어먹었어. 이 사람이. 그래서 개장주의자다 막 해갖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베르슈타인 수정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3인당의 주요 지도 이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주장해? 사회주의 계급투쟁보다는 개혁의 영속으로 의회 내에서 점진적인 시장을 주장해요. 그래서 당대에서 이제 부정을 했죠. 앞에 이제 에르부트 강령을 내세웠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꼰대들이 이제 딱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베르슈타인 수정주의가 수용되면서 이 사회민주당도 영국의 노동당처럼 약간 비슷한 색깔을 띠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당 때 고타 강령, 고다가 아니라 고타예요, 고타. 자, 고타 강령은 마르크스와 라셀주의의 절충이었으나 카우츠키가 작성한 에르푸트 강령은 훨씬 더 마르크스 이론에 충실했다. 그러니까 계급투쟁과 중공업 집중 및 독점적 생산세계의 성장, 노동계급의 프롤레타리아 빈곤화를 강조하고 자본주의 모순을 최종적 해결책으로서 사회주의와 계급 없는 사회 건설을 제시했다. 그러나 1890년대 후반에 3인당은 초창기부터 참가하고 지도적 이동가였던 베른슈타인이 당의 공식 노선의 수정주의를 제기했다. 자, 그는 노동자에 대해 생활 수준이 항상
중규모의 자산 증가, 그다음 소시민층의 견제, 화이트 칼라의 노동자들 증가와 비프로let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자본주의 사회주의나 경제주의나 자본과 노동의 양극화와 양대 결합 경향 충돌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혁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 최종 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자본가, 소수의 자본가와 그다음에 그 다수의 프롤레타리아 계급만 존재하고 중간에 중간 계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보면 독일 사회는 그렇지 않아. 중간에 엄연히 뿌띠뿌르주와 같은 소시민층이 건재를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거는 마르크스 이론대로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어떤 이념은 계승하되 그걸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 의회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지 무슨 폭력 투쟁 이런 거는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그 소망스러우나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인민이 원하고 노력할 때 실현되며 계급 투쟁의 소산이 아니라 개혁의 연속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주장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3인당의 기본 방향이 돼요. 당장 거부됐지만 그래서 이제 3인당이나 이런 노동당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은 일종의 뭐라 사회민주주의라고 하죠. 자유민주주의와 좀 약간 대입되지만 사회주의를 추구하지만 그 민주주의 안에서 추구하는 거죠. 예, 공산주의적 폭력혁명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밸런스의 수정주의는 당대에서 부정되고 3인당 계속 당세를 확정해 1914년에 제국의 110석 이상이 차지하는 독일 최대 정당이 되었다. 3분의 1석을 차지하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했잖아. 계급 투표제이기 때문에 30%만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죠. 그 안에서만. 그래서 노동자 계급들이 한계가 있는 거야. 3인당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그러면 독일 노동계급이 3인당을 결합해서 정치화됐잖아요. 마르크스주의도 받아들이고. 자, 근데 이념상 가격해. 그래서 상호작용 결과인데 이게 주요 이념상으로 가격한 거야. 이념상으로. 이념상 가격하고 실제 행동에서는 볼 때는 그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사회노동당처럼 가격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의 노동 그런 사회주의 단체보다 가격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념상 가격해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 첫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독일의 부르주아는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민주주의 개혁과 시민적 자유 도입을 실패하고 독일 이후에 반권위주의적인 제국을 지지하면서 봉건화 내지 융화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독일 노동자는 독자적인 급진적인 정치 발전을 도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는 말려면 어느 정도 들어주거든요. 의회 내에서. 근데 얘네는 안 들어줘. 한쪽 귀로 딱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들어주기 위해서 들어주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발전은 급진적인 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가격과 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좀 투쟁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빨리 정치 그 결사체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 두 번째로는 자 독일의 고용주는 기껏해야 때도 가부장적 복지 수단을 강구할 뿐 그 노동자의 충성심을 강요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많은 고용주가 노동자 대표와 협상을 거부했다. 그래서 임금 단체 협약에 혜택을 받은 노동자 수를 영국과 비교해 본다면 직물공업에서 영국이 46만 명인데 비해서 독일은 16,000명에 불과했고 강산업에서 영국이 90만 명인데 비해서 독일은 놀랍게도 단 82명이었다. 자, 그 독일 인구가 더 많다는 걸 감안해도 엄청난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 노동자들은 고용주와 대합을 한 투쟁을 통해서 했고 그래서 이제 영국과 단순한 경제 투쟁이 아니라 또 정치 투쟁이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더 조직화되고 집단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개별 사업자 가지고 노동조합 가지고는 힘이 먹히지 않잖아요. 말빨이 안 서니까 등치를 키우는 거죠. 예. 결국은 3인당 같은 등치 큰 조직들이 나오고요. 예. 세 번째로는 자 독일 제국은 반권위주의고 계급적 성격이 크게 작용됐다. 통일 후에 독일 제국은 동독의 토지귀족 융코와 서독의 대부르주아가 지배했고 모든 정책에서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한 마르크스의 명제를 문자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공산당 선언에서 국가를 뭐라고 봤죠? 부르주아 집행위원회로 규정을 했잖아요. 예. 그런 것이 물론
국가라는 그 성격을 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이런 말들이 그 당시에 독일은 더 맞았어요. 부르주아들의 집행위원회였어. 그래서 포퓰리즘 위해 선거는 빈곤화 하층 및 극히 불리한 3계급제. 3계급제는 그런 것들 재산 소유에 따라서 그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 납부액을 따라서 이제 또 세 개로 나눠요. 그래서 1계급, 2계급, 3계급 이렇게 나눠. 그래서 3계급이 거의 한 70% 이상인데 얘네들은 3분의 1만 배정해주고 2분의 1도 3분의 1 배정해주고 3분의 1 투표권을 배정해. 그러니까 얘네들 합쳐갖고 국회의원이 그다음에 3분의 2가 되겠죠. 얘네들이 아무리 몰빵을 해도 3인당이 몰빵을 해도 3분의 1밖에 행사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 그 3인당이 최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도 실제 권력과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이 합치면 그 연합정당을 형성하거나 거국내각을 형성하면 보수 거국내각을 형성하면 3인당이 아무리 최대 정당이어도 결국에는 실질 권력이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고 그 의회내에서 그 목소리를 높일 수 없으니까 결국엔 가격해 줄 수 없죠. 이념상.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독일의 부르주아들이 영국과 프랑스와 달리 민주적 개혁과 시민적 자유 도입에 실패하면서 그 당시 뭐냐면 반권위주의 제국을 지지하면서 더 가격해줬고 두 번째는 가부장적 복지 수당만 강구하고 노동자의 충성심만 강요했기 때문에 또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았죠. 이런 것들이 경제투쟁이 아니라 정치투쟁으로 몰고 갔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 토지귀족과 대부르주아가 지배하면서 국가를 지배하면서 국가가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더 가격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것들을 좀, 네. 관련된 게 그 밑에 걸 좀 볼게요. 제1, 제2 인터내셔널 볼게요. 보통 1 인터내셔널, 2 인터내셔널 있고, 그 다음 뒤에 또 뭐가 있었냐면, 제3 인터내셔널 있어요. 이거 코미테름이라죠. 코미테름은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건 뒤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요거 넘어가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예, 세 번째 인증번호 17번이에요. 예. 자, 잠깐만요. 자, 그러면 1 메인 2 인터내셔널 볼게요. 자,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말미에 그 지배계급은 계급이 또 안 되고 또. 자,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 말미에 지배계급과 이건 공산주의 혁명에 떨게 해라. 자, 프롤레타리아가 잃어버린 건 쇠사슬 뿐이며 전체한 세계가 있다. 만국의 노동자와 단결해라. 호소했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03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구죠. 자,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호소는 1860년대에 시연대 기회를 맞이했다. 1860년대 초에 영국의 신형 노조들, 비수용 미수용 노동자들이 구성된 것들이죠. 그래서 신흥 노조가 왕성한 활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프랑스의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독일의 나세르의 ADAV가 등장을 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그 노동운동의 고조된 열기 속에 1862년에 런던 국제 박람회에서 각국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게 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1864년 11월에 노동자협회가 결성되었고 마르크스가 개회사를 읽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참가한 각국 대표들은 다양했다. 대부분 사회혁명가들이 아니었고 마르크스주의자는 소수였다. 그래서 가장 수적으로 많았던 건 영국의 노동조합 대표들이었고 그밖에 오웬주의자, 차티스트, 프랑스 대표도 노동주의자, 프랑키주의자가 참가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성들은 짐작할 수 있을 제2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국제 노동자 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립과 갈등, 특히 마르크스와 포로등 및 박근혜 무정부주 추종자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870년 소멸되었다. 그래서 제1 인터내셔널은 그 마르크스가 주도를 했지만 그 마르크스주의자는 소수에 불과했고 여러 또 사회주의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간 내부 대립으로 갈등으로 이제 뭐냐면 소멸되었다. 이 내용인데요. 이 관련된 내용이 무정부주의와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예, 제 인터내셔널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는 무정부주의자도 많이 참여했어요. 그 당시에. 자, 그 다음에 제1인터내셔널 소멸 마르크스 엥겔스는 새로운 국제조직 제안에 별로 열성적이 아니었다. 그는 이데올로기조나 이데올로기보다 좀 더 동질적인 성격의 조직을 원했으며, 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게드의 프랑스 노동당 말할 것도 없고 독일의 3인당조차 만족스럽죠. 자기 이론을 완벽하게 따르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각이나 태도와 달리 1880년대 그 당시 보양된 각국의 노동운동가 사회주의 세력들은 국제적 연대, 이게 왜 안 돼 또? 자, 보양된 각국의 노동운동가 사회주의 세력들은 국제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889년 7월 14일 프랑스 행군 제1 100주년 기념을 기하여 계도주의자들 중도로 하여 국제대회를 열고 제2 인터내셔널을 탄생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인터내셔널은 계도주의자들이 이제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도주의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약간 이제 뭐냐면 그 마르크스주의를 이론을 받아들였지만 좀 우평화된 사람들이야. 네. 그래서 좀 약간 온건한 마르크스주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 인터내셔널은 좀 이게 독일의 3인당 계통에 이제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좀 수종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자, 아까 이제 뭐냐면 마르크스 공식 그 정통이 아니라 수종주의적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혁명보다는 수종주의적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개량주의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혁명보다는 의회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붕괴시키자. 예.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네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노동계급 정당의 어떤 수입 필요성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자, 하여튼 이제 후에 가서 이제 인터내셔널과 마찬가지로 분파적인 대립과 갈등이 일어났으나 초기에는 사회주의 국제 연대를 추구하는 점에서 비교적 화합된 모습이었다. 어.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좌파들은 좀 약간 진보는 그 좀 분열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보수는 부패 때문에 망하고 그 진보는 분열 때문에 망해요. 자기 주장이 뭐냐면 확실한 애들만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의견이 대립하면 다르면 그냥 거기에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거기로 치켜서 나가. 예. 적정 분열이 돼버리는 거지. 예. 따라서 그 노선도 직접적인 혁명보다는 의회 진출과 사회 자본주의 붕괴 날 준비하고 잠깐만요. 아 이게 왜 안 돼 또?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각국의 부르주아부터 완전한 독립된 노동계급 정당을 수혈 필요성을 인정되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소수지만 무정부주의 비판을 가자, 그 소수지만 무정부주의 비판을 가자 제2 인터내셔널은 1890년 그들 추방을 결의했고요. 그다음 독일의 이제 3인당 계통의 마르크스주의 주도하에 제2 인터내셔널이 제1차 세계대전까지 존속됐다. 이때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좀 정통 마르크스주의 아니라 약간 수정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예.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계급보다 민족이다 하면서 뿔뿔이 헤쳐졌죠. 예. 그러니까 뿔뿔이 국가도 자기 국가로 넘어가면서 그 제 인터내셔널 해체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여기는 민족주의의 한계를 넘질 못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자, 서광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409페이지 펴보세요. 409페이지. 사회주의 정당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회주의 정당 발전 이렇게 볼게요. 자, 19세기 초반 산업사회 재반 문제 해결하고자
다양한 사회주의 운동은 1860년대 이후 점차 의회 영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국적으로 조직된 노동자당 건설이라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사회주의 정당 건설과 발전이 각국에 처한 정치적 환경, 산업화 정도, 사회주의 운동의 정통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규정되었다. 자,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정당 수립은 노동계급 형성 과정의 결과이자 동시에 포괄적인 계급 형성 과정의 일부다. 그래서 대기에 보면 정당 수립 같은 거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여러 그런 단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이고 해갖고 결국에 하나의 그런 독자적인 정당까지 발전이 되게 돼요. 예. 그래서 사회주의 정당의 건설은 기존의 노동자 조직과 노동운동의 연장선상에 이루어진 동시에 노동자를 결집시키고 독자적인 노동자 문화를 발전을 촉진시키며 노동운동을 일정한 형식으로 부과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정치,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을 촉진시키기도 했던 것이다. 자, 유럽 최초 노동자 정당이 수립된 건 독일이죠. 왜냐하면 많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정치 세력화됐죠. 그래서 비교적 이런 시기엔 1863년과 69년에 각각 형성된 독일 두 가지 사회주의 경향의 노동자 정당들은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두 개 단체들 얘기를 해요. 예. 단체가 이제 하나가 그 독일 노동자 총연맹이고 나세르가 주식한, 그리고 1969년이 이제 그 당시 바벨과 리프크네흐트가 조직한 사회민주노동당이죠. 얘는 좀 약간 개당주의적 성격이 있고 얘는 좀 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노동자 그 단체가 한원을 합쳤죠. 1875년에 고타에서 사회민주노동당을 통합해서 3인당으로. 그래서 이때 고타 강령을 내죠. 근데 요거는 나세르주의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비판했잖아. 고타 강령 비판으로. 자, 그 다음에 영국과 러시아나 이런 나라는 좀 약간 늦었어요. 영국의 러시아 경우 뒤늦게 세계전환기에 가서야 사회주의 정당이 창설되었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당의 이제 발전 양상 크게 세 가지 유형을 볼 수 있는데 사회주의적인 어떤 사회적 주의적 의회주의와 이에 긴밀한 결속된 노동조합 운동의 특징은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무정부주의 생티칼리즘 사회주의 정당의 발전 약간씩 지역과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프랑스에 이제 1880년에 있었던 그 생디칼리즘 무정부주의에 영향을 받았죠. 자, 사회정당의 발전을 약화시켰고 그 다음에 노동정치의 불안정을 시켰고 노동정치의 그 만든 요소였던 에스파냐, 이탈리아, 프랑스의 지중해 연화죠. 세 번째가 자 뒤늦은 산업화 정치적 억압의 사회주의 정당의 창설에 지체되거나 지하로 내면 러시아를 비롯한 동부 유럽과 발칸반도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탄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강성해져요. 얘네들이. 결국에는 러시아가 제일 탄압을 받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의회보다는 자기들이 정권을 이제 탈취하는 게 낫겠다 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세 번째 경우가 그건데 사회주의에서 이제 해서 공산주의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도권에서 수용되지 못하니까 국가도 자기 자체가 이제 폭력을 통해서 국가를 건설하게 되죠. 사회주의 국가를. 자, 산업화에 가장 앞섰을 뿐 아니라 노동자의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 영국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가장 뒤늦게 창설되고 발전된 사실은 하나의 역설로 볼 수 있다. 자, 왜 뒤늦게 나타나냐 영국이. 자, 유럽의 다른 나라와 달리 영국에서는 노동계급의 정치가 자유당을 대표하는 자유주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고 노동당이 한동안 그 의견을 많이 수용했다고 했죠. 노동자들의 의견을. 그 다음에 영국의 노동자들도 아이고 물통이 지금 떨어졌어요. 네, 물 먹다가. 나중에 쳐야 되겠네. 그 영국의 노동자도 자유당을 비판적 지지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따라서 독자적인 어떤 사회주의 정치에는 상당히 지연됐다. 1900년에 가서야
노동자 조합회의, 독립노동자, 사회민주연합, 페이비연합회 등이 연합한 노동자 대표회가 위원회에서 노동자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기 시작했고, 독자인 노동당 건설은 우여곡절에 겪은 뒤에 1906년에 가서 이루어졌죠. 예. 그 다음에 억압적인 정치 체제 속에서 노동계급이 자유주의와 일찌감치 결별한 독일은 이미 이제 7월혁명, 2월혁명을 겪고 나서 그 자유주의자들의 위선에 이제 신문을 겪었죠. 예, 신문을 떠었죠. 노동자들이 처음에 같이 했다가 다 배신 때리고 그러잖아. 이 그 부르주아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자, 그래서 이 결별한 독일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의 건설이 비교적 일찍 이뤄진 반면에 의회 정치의 발전 속에서 자유주의 개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노동개혁과 자유주의 연대가 오랫동안 지속됐던 영국에서는 사회정당의 수입이 늦었던 것은 사회주의 정치적 성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사한다. 자, 영국의 노동당은 마르크스주의지도 않고 성명을 포박하지 않는 데 반해서 독일 3인당은 마르크스주의 충실히 따르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포방했던 것이다. 영국은 탄압을 덜 받았기 때문에 쉽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몽곤하고 좀 마르크스주의 성격과 좀 거리가 먼 거였지만, 독일 같은 경우 탄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계급투쟁,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주의할 영국과 독일은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비해서 러시아는 더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회 자체 진입을 포기해버리죠. 예. 계급투쟁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회주의의 정통이 오래가고 국가가 노동운동에 대한 적대지 않으면서 국가가 시민적 자유와 산업 문제 중재를 지지했던 영국이나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에는 사회주의자들이 점진적 개혁주의 생활을 띠게 된 반면에 그 사회주의자들이 외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국가가 노동운동의 억압적인 곳, 예를 들어서 이베르 반도나 합스부르크 제국의 헝가리죠. 러시아 등 노동자의 전투성이 강화되어 노동운동의 비타협적 성격을 띠는 경향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의 사회주의 정당들은 전국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연합체가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그 예전 노동당 있죠. 노동당, 지금 정의당, 네. 그런 것들이 민주노총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노동조합 운동이 정당을 건설한 영국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의 사회주의정당이 전국적인 노동 연합체, 조합 연합체의 등장을 촉진하고 견인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여러 노동조합을 만들어갖고 그들 합쳐서 정당을 만든 반면에 거꾸로 그 독일이나 그 다른 나라들은 노동조합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노동당이라는 것들이 사회주의 정당이 만들고 나서 노동조합을 끌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조합의 연합체 영국과 달리 당이 만들어 놓고 나서 조합을 그러니까 이끌고 선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사회주의 정당과 이제 전국적인 노동 전체 연합체는 그 대중적 지위를 끌어모으면서 서로 상승장을 이끌고, 그다음 1890년대 1910년대부터 1890년대부터 1914년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갈목한 성장을 기록했다. 독일의 3인당은 1898년 선거에서 27.2% 득표를 최대 득표를 기록한 정당이 되었고, 얘네들이 마지노선 30%야. 더 이상 못 넘어가. 계급 투표제 때문에. 1912년 선거에서는 397석 중에 110석을 얻는 원내 최대의 위석을 차지했다. 3분의 1석을 얻었죠.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사회주의 정당들과 체코, 오스트리아 등의 중부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들도 그 당시 유권자 4분의 1부터 3분의 1은 지지를 얻었으며 국내 정치에 가장 강력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주요 정치 세력을 떠올렸다. 자, 이러한 대중화된 사회주의 정당들은 이거 왜 안 돼, 그것도. 각국의 정치적 지형 속에 강력한 사회개혁과 복지 정책을 추동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기존의 자유주의거나 보수적인 정치 세력들이 사회주의 혁명 위협을 막기 위해서도 일정 사회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갖고 이제 이때 1차 세계 이전에는 오늘 이거 펜을 주문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펜이 안 돼. 이게 애플펜이 너무 긁어댔더니 안 돼요. 예. 자, 하여튼 1차 세계 이전에는 복지 정책은 영국과 독일 중심으로 했어요.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입법을 통해서 하는데, 이때는 뭐 노동당 아까 처음에 1906년에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영국의 이제 사회 입법 같은 자유당을 중심으로 이제 추진을 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추진했죠. 예, 마르크스가 아니 비스마르크가. 예. 마르크스만 말 얘기하니까. 근데 나중에 좀 비스마르크는 국가사회주의 그리고 그 옹존주의 있죠. 온존주의 등등 해갖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이거는 왜 하냐 이런 것을 내걸었던 이유가 이제 추진했던 이유가 사회주의를 뭐냐면 학살을 막기 위한 거죠. 뭐 그렇게 해도 뭐 3인당 찍은 사람 계속 3인당 찍었죠. 자 그렇게 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영국과 독일만 제외했다가 1차 이후에 이런 사회주의 정당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얘네들 의회에 진출하게 되고 음.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앞에 했던 영국과 독일에 했던 여러 가지 사회 입법도 있죠. 이걸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예, 얘네들의 그래갖고 복지국가 개념들이 등장하게 돼요. 1차 세계대전. 그래서 이제 이런 복지 정책도 이제 추진하게 된다. 1차 세계 전후로 해갖고 이런 복지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3인당 같은 독일 3인당 같은 그런 사회 정당들이 각국에 형성됐기 때문에요. 예.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독일은 그거 외에도 이제 그 또 하나가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위협받기 위해서 일정 사회 개혁을 또 필요했던 것도 있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이제 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제 넘어서 그런 초중반 넘어서 이제 그런 복지국가 이념들이 등장했고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9세기 후반 독일의 필두로 20세기 초반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도입한 사회보험 시스템과 노동자 보호를 중심한 복지 정책을 그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래서 1883년 건강보험, 1884년 사회재해보험, 1889년 노령연금보험이 도입한 독일의 사례. 누가 도입했어? 이건 비스마르크가 도입했어. 사회주의를 막겠다고. 예. 이게 독일식 이제 뭐냐면 국가사회주의인데 오히려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후에 유럽 국가들이나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죠. 예. 독일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 사회주의 그런 정당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들의 이제 정치 강령을 이제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프랑스, 영국도 그 뒤를 이었으며 정강기라는 건 뭐냐면 정강기는 1918년에 1차 세계 끝났잖아요. 그리고 1939년에 그 2차 세계를 시작하죠. 그래서 1차 세계 끝과 2차 세계 시작의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시기를 얘기해요. 대략적으로 한 20년 동안의 기간을 정강기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정강기 때 여러 가지 유럽사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 예전에 뭐 기출문에 나왔고 이 정강기 때 유럽사의 변화는 뒤에 있으니까 그때 강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정강기 때 이르면 대부분 유럽 국가의 보험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복지국가 이념들, 복지국가 시스템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노동시간들이 점진적인 단축이나 아동 및 여성 노동운동에 대한 규제, 공장법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장 관련 법률 등은 각종 노동 입법도 길을 열었다. 자, 사회주의 정당 등은 사회 정책들을 자신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유럽 복지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자들 사회권 확대에 기여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정당들 1차 세계 이전에는 어느 국가에서 집권 정당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의회 내 가장 강력한 또는 주요 야당으로서 입법이나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무시하지 못한 영향을 행사했고요. 지방의 단체 차원에서 사회정당이 영향이 훨씬 더 강력한 경우가 있었다. 시장에 배출하거나 시의 대다수 시의회 내 다수파는 시차원의 주택이나 봉건, 복지 등의 분야에서 사회 정책을 실시해요. 사회 저변을 넓혀가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이었지만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적 이념이나 정책들을 도입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복지라는 개념도 사회주의 정책에서 나온 거야.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양사 개론을 보면 이제 민족주의가 나요. 민족주의인데 이것도 이제 민족주의 이념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되게 많이 걸리죠. 그 부분이. 민족주의 하면 이제 일단은 이제 민족주의 이념 번약, 민족주의의 이념의 변화, 2월 혁명 계기로 해갖고 바뀌죠. 그래서 이제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탈리아 독일 통일운동. 그래서 이 독일 통일운동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를 잘 이용했죠.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래서 이탈리아 독일 통일운동 요거 독일 통일운동 비스마르크 중심으로 꼭 보셔야 되겠죠.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지금 그 근현대사 유럽 근현대사 교수님들도 이 비스마르크나 독일사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런 남북 전쟁 이런 것도 뭐 민족주의 큰 범위에서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요 범위에서 이제 좀 구성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남북 전쟁도 시험 문제에 좀 나왔죠. 이번에도 나왔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민족주의 변화 내용을 살펴볼 텐데, 요거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오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민족주의와 민족주의에 관련된 이탈리아 독일 통일운동 좀 약간 연관되어 있는 미국의 남북전쟁 관련된 내용을 강독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여기서 끝나기로 하죠. 예, 제가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렸나요? 아까 좀 하다가 정신이 없어갖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66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증은 66번. 제가 두 번 알려줄 수 있어요. 예, 근데 하나 적어주시면 돼. 두 개 중에 하나 적으시면 돼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66번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